그 다음으로는 배재현 대표는 어떤 최근에 건너뛰어서 일단은 제가 이제 이번 훈련 전에 있던 회사에서 이제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블랙베리에 들어가는데 옵티컬 트래픽을 만들어 되면서 스마트폰이라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단순하게 하드웨어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같이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제가 그때 뭘 기획했냐면 다음 TV 다음하고 같이 제가 그래서 합작회사를 만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다음 TV를 제가 다음하고 같이 해서 다음 TV를 만들었는데 그때 제가 만들 때 이제 당연히 제가 거기 쿠폰도 들어가고 이제 분기기본도 들어가 있었는데 절대 TV는 삼성 LG가 너무 잘하니까 컨텐츠만 잘하자라고 해서 셋탑박스로 출시하자고 해서 이제 기획을 다 했어요. 근데 그래서 그거가 기획이 끝난 다음에 저는 이제 엑스하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그냥 놀아야 되나 이제 그러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찌르더라고요. 어떻게 쓰느냐면 야, 너 다음 TV 컨텐츠 좋은데 네가 직접 TV 스마트 TV 네가 직접 만들어. 근데 제가 다음 TV 만들 때마다 절대로 TV 만들면 안 된다. 셋탑박스를 무조건 쓰고 하는데 이게 사람이 정말 돈이 진짜 무서운 게 돈이 있으니까 갑자기 제 마음속에 난 스티브 잡스보다 어떤 난 천재야. 왜? 옵티컬 트래픽에서 그게 광 마우스 원리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그것도 또 되게 얇아요. 2mm 안에 만들어지게 스마트폰에 들어가니까 만들기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만들었으니까 이것도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정말 잘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에서 잘 안 돼가지고 이제 중국에 넘어갔어요. 넘어가니까 거기가 스카이워크스라고 지금 중국에서 TV로 3등 안에 들어가는 되게 큰 회사인데 걔를 꽂았어요. 그래가지고 PT 정말 맛있겠죠. 야, 내가 다음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체형 스마트 TV가 나오면 내가 어마어마하게 니네거 사다가 한국에 많이 줄 수 있으니까 대신 스마트 보드만 내가 같이 넣을 수 있게끔 해줘. PT를 정말 멋있게 했더니 얘들이 박수를 치면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품을 정말 스마트 TV 기획하고 해서 하드 제품 6개월 만에 나오기가 정말 어려운데 6개월을 만들었어요. 만들고 콘텐츠 다음 이제 TV 콘텐츠는 이미 잘 알고 있으니까 콘텐츠 집어넣고 영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또 TV 나오자마자 제가 4, 5일 만에 롯데백화점을 뚫은 거예요. 근데 이게 스타트업이 이 스마트 TV 사업을 해가지고 백화점에게 뚫는다는 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되게 어려운 일인데 또 거기서 피들 정말 롯데백화점 와서 잘했나 봐요. 좋아. 그래서 AS 센터도 막 전국에 한 100개 깔고 협업하고 해가지고 이제 8월 15일 날 광복절 날 롯데백화점이 오픈했어요. 근데 그날 딱 되니까 제가 이제 사실은 언젠가 내가 사업을 하면 경제신문사 꼭 나오리라 하는데 그날 한국경제 일면에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나 이제 됐다. 내가 이렇게 빨리 뜨는구나. 그런데 딱 이틀 지나고 내가 느꼈죠. 이게 정말 소비자가 저는 이제 예전에 사업을 진짜 B2B였어요. 기업 삼성에 납품하고 블랙베리 납품하고 노키아 납품하고 다 그런 B2B 하다가 B2C는 사실 잘 몰랐던 거야. 근데 소비자는 제가 옛날 생각했던 맞는 거예요. 생각했던 게 맞는 거예요. 삼성 LG가 중요하지 다음 이거 보고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브릴리언트 이제 TV 나올 텐데 다음에서 안 된다. 브랜드 니네 거에다가 센터 TV에 보면 가장 밑에 센터에 이제 삼성 LG가 찍히잖아요. 야, 이거 브릴리언트 듣보잡이니까 다음 TV를 여기다 붙이자. 안 된다는 거예요. 설득을 했죠. 설득해가지고 붙였는데도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거의 100억까지 다 긋고 그냥 다 아프리카까지 다 철수하고 그때 백화점 롯데백화점 12개 매장인데 그때 처음에 운이 좋았던 게 저한테 많이 했었던 게 소니가 그때 TV 사업을 접근이 빠질 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기회 잘하는데 그거 12개 매장 다 들어가면 제고가 얼마 정도 되겠어요. 그거 제품 만든 거에 한 30분의 1 풀었나? 나머지 여기가 땡쳐나가고 굉장히 고생하다가 이쪽으로 지금 다시 돌아왔어요. 대표님 같은 경우에 정말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2011년, 12년 사이에 다음이나 네이버 이런 데를 출연하고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기사를 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박병호 대표가 한국에 신문을 하는데 저는 한국 가까운 데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기사를 많이 썼던 기억이 나고요. 특히 그 신세계 동용진 부회장이 이 대표가 만든 제품을 엄청 극찬을 트위터에서 하면서 화제가 됐던 또 기억이 나요. 그래서 되게 초반에 분위기가 좋았지만은 어느 순간 그냥 사라졌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브랜드가 우리나라 사회에서 아직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이마트가, 신세계 이마트가 만드는 노브랜드도 결국 이마트라는 브랜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에서는 또 퀴즈 카드라는 브랜드를 또 알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자,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앞으로 또 기대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박병용 대표는 가장 큰, 이거는 정말 말하기 부끄럽지만 이건 내가 정말 사실이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는 정말 시행착오가 많았는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여기서 창업을 직접 하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지금 몇 분 계시고 그다음에 창업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저는 이제 기자, 한국경제신문 IT 기자로서 스타트업을 전담 취재를 했고, 메이저 신문 중에서는 거의 저만 스타트업 기사를 썼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많이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이 제 기사를 보고, 스타트업에서는 인기가 좋았죠. 제 것만 계속 나오는데, 메이저에 나가니까, 여기 황희순 대표도 기사 나가고, 많이 알려지고, 하니까 좋고, 저도 가갖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막 고무되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 멋지게 사고 에너지틱하고, 그 다음에 또 저는 이제 많이 일을 봐오니까 이제 패턴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어떻게 해야 사업이 되는지 대충 눈에 보이고, 그다음 내가 마치 전문가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보면 내가 인터뷰하고 취재를 해야 되는데 가서 컨설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이 정도 컨설팅 할 정도면 내가 사업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사내에서도 여러 가지 하려고 했지만 회사 안에 이제 언론사를 많이 보수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제안을 했는데 안 되니까 이제 위에서 해요. 그럴 거면 네가 나가서 하는 게 어때? 해갖고 그러네 하고서 나왔죠 정말. 근데 이제 콜버스라는 사업에 대해서 구상을 하게 된 계기는 원래 사업 아이디어는 많았으나 가장 이제 미래의 가장 이제 세상을 바꿀 넥스트 모바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저는 자율주행차라고 생각했어요. 자율주행차랑 이제 블록체인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블록체인은 너무 먼 얘기 같았고 자율주행차는 생각보다 빨리 나올 것 같았어요. 근데 나오기 전에 그게 한 5년 후에 나온다고 해도 그 전에 투자금이 엄청나게 몰릴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그렇잖아요. 마윈이 됐잖아요. 태풍이 불면 돼지도 난다. 일단은 이 시장에 들어가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럼 결국 자율주행차 시장에서는 여러분 지금 현재 돌아다니는 자동차 전체 자동차 중에 몇 퍼센트나 전체에 있는 자동차 중에 몇 퍼센트나 지금 밖에 도로를 달리고 있을까요? 그냥 찍어보시겠어요? 빨간불 입으시면 30% 나왔습니다. 미국에 몇 퍼센트는 뭐 하는 거예요? 10%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9% 정도가 지금 있고요. 돌아다니고 있고 나머지는 다 주차장에 있습니다. 지금 다 주차되어 있어요. 중국이 한 10% 정도 되고요. 그 말인 즉슨 뭐냐면 자율주행차가 되면 나머지 90%의 차는 필요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뭔 말이냐면 자율주행차가 되면 일단은 그 주차장에 있는 차들이 왜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와서 알바하러 다니겠죠. 그냥 우버에 연결돼 있으면 나와서 알바하러 다니겠죠. 모든 차가 다 나와서 돌고 있는데 그럼 실제로 필요한 차는 뭐야? 지금 10% 차만 필요한 거예요.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렇다면 완성차 시장의 가치 사슬이 어떻게 변할지 생각해 보시면 생산에서 설계하고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AS로 연결되는 이 가치 사슬이 다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완성차 시장의 90%가 매출이 사라진다는 얘기고, 그럼 산술적으로만 계산하면 10개 중에 9개는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시장 어떻게 될까 하면 이제 서비스 시장으로 개편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했어요. 4년 전에. 그래서 그러면 이 시장을 먼저 먹어야겠다. 우버가 왜 그때 당시 막 40억 가치로 투자를 받고 왜 그러냐? 이게 자율주행차랑 연결되는
서비스의 소비자단의 게이트웨이를 장악하는 회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나는 스타트업으로서 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가장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 소비자들의 이 접속점, 네트워크 접속점을 이제 장악하는 거고, 그것이 이제 카카오 택시를 한 거고, 그러면은 나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그 콜버스라는 것, 그 다음에 시장에서의 그 니즈는 뭐였냐면 심야 시간에 택시 승차법, 카카오 택시도 그걸 해결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난 그걸 공략하겠다. 그래서 전세 버스를 갖고서 비슷한 시간대 비슷한 방향으로 가는 승객들을 연결을 해가지고 그걸 라이브 쉐어링하는 모델을 만들었어요. 근데 제 실수는 뭐냐면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 나 너무 천재인 것 같아. 여기 빠져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마일스톤을 정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하겠다고 생각했냐면 나 기자다. 내가 언론은 좀 어떻게 하면 움직일 수 있을지 대충 알겠어. 일단 제2의 우버 사태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든 끌고 가보자. 여기까지는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가장 첫 번째 실책이었고, 그런데 실제로 제 시나리오대로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사가 그때 나온 게 한 500개 정도 나왔을 거예요. 기사 KBS, SBS, MBC 다 나왔고, JTBC에 조중동 다 나오고.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인터뷰 해달라는 게 너무 쇄도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결국은 규제가 있었는데 이제 그 규제를 바꿨다고 뭔가 성공한 것이냐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그때 문제가 뭐였냐면 일단 첫 번째로 법률 검토는 일단 저는 철저하게 했어요. 태평양에서 받아서 이게 문제가 없다라는 걸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택시 조합에서 그때 4월달에 저희가 이제 2월달에 그 문제가 불거졌고 12월부터 2월달에 이제 최고조에 갔는데 4월달에 총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여당에서는 이거를 빨리 어떻게든 마무리 지어야지 안 그러면은 우리 타격이 크다라는 거죠. 왜냐면 그때 택시 회사들이 전국 파업을 하겠다, 콜버스 이거를 막는 전국에 파업을 하겠다라고 막 그 협박을 하고 조선일보 1면에 광고를 냈으니까요. 콜버스는 불법이다. 그러니까 정부는 어떻게든 국토부는 저희를 이거를 끝냈어야 됐어요. 어떻게든 덮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부랴부랴 뭔가 그 새로운 안을 콜버스를 허용해주는 안을 만들었는데 그게 택시랑 우리가 콜버스를 허용해줄게 다만 택시를 갖고 해라. 택시도 그 대형 택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갖고서 해라 라는 것을 새로운 법안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운수사업법 밑에 시행규칙을 그 대통령령으로 국토부 장관 내용으로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새로운 걸 만들었는데 근데 저는 안 된다고 했죠. 택시들이 지금까지 우리 적이었는데 과연 잘 해줄 것이냐 믿을 수가 없다. 근데 이쪽에서는 당근책으로 그럼 너네한테 250대를 먼저 넣어주겠다 차량을. 왜냐면 서울시에 250개 회사가 있으니까 한 대씩 차출을 해가지고 250대를 먼저 넣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진짜 혹한 거예요. 왜냐면 전세버스 이거 한 대 빌리는데 돈 한 달에 350만 원에 이걸 계산해 보니까 이게 한 번에 딱 들어왔을 때 저는 빠르게 확장할 수 있는 게 됐어요. 그래서 오케이 됐다. 오히려 이걸 갈등 상황을 갖고서 이렇게 푸는 게 효과적이다 라고 생각하고 MOU를 맺고 국토부와 이게 다 합의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갔죠. 근데 여기서 제 실책이 뭐였냐면 계약서를 안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초보적인 그런 실수인데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뒤에서 그 밀실 합의 같은 거가 된 상황이었거든요. 국토부와 그 다음에 그 택시조합과 저희 간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걸 파기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거예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이제 맨 처음에 차량이 잘 수급이 안 돼서 17대로 시작을 했어요. 결국은 막 빨리 차 넣어라 하는데 안 돼요. 일단은 시작하고 보자. 근데 저희도 약간 쫄리는 게 만약에 250대 들어왔는데 소비자들이 없으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게 시작하면서 늘리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맨 처음에 하자마자 이거 뭐냐 너 책임져라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수요가 많아져도 얘네들이 요지 들어오는 거예요. 이미 시작했고 했으니까 그 계약서도 없고 그냥 얘네들은 결국은 그 택시 조합은 그 어떻게 보면 전체 그 계약을 그 대표에서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아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다음에 그 뒤에 여러 가지 그 제가 체크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은 규제를 풀었다라고 정부는 엄청나게 홍보를 하지만 사실상 새로운 네거티브 규제를 한다고 정부는 홍보를 했지만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저를 가둬놓은 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 꾀에 어떻게 보면 제가 빠진 것 같았고 어떻게 보면 제가 정부와 그들을 믿었던 게 상생을 하자고 하면서 믿었던 게 좀 잘못된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정말 그 업계를 잘 알고 이해를 했어야만 풀었을까 싶은데 아무튼 그 이제 제가 가장 큰 실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서를 왜냐면 계약서를 쓰자고 들어가면 뭔가 그 다음에 사업이 잘 안 될 것 같고 괜히 이 사람들과 껄끄러워질 것 같고 이런 것들 때문에 계약서를 안 쓰시는 그런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너랑 나랑 친하니까 그냥 뭐 일단 믿고 그냥 간다. 그런 나중에 가면 그것 때문에 다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계약서를 뭐든지 꼭 쓰시라 이거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박병용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 모델에 대한 강한 확신 덕분에 사업을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던 계기였던가 하면 너무 강한 확신이 또 뭐 정부 예를 들면 어떤 방귀를 누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반란을 일으키는 것까지 부정할 수 있어요. 사람 죽이는 것도 뭐 가능하죠. 근데 그 이유가 문제인 건데 그 이후에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그림이 없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연애로 예를 들면 뭐 이건 되게 유치한 얘기긴 하겠지만 연애를 했지만 혼인신고를 안 한 상태였기 때문에 서로 책임질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갖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한 일을 별로 안 좋은 얘기.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좀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가벼운 질문 하나씩 드릴 텐데요. 배지원 대표께 질문을 드리면 사실은 브릴리언트가 만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공카드 있잖아요. 화이트 카드 방식이 사실은 국내에서는 팔릴 수가 없는 그 아이템이라는 판단에 따라서 미국에서 그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한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뭐 반응이 좀 어떤가요? 이게 그 사업도요, 뜨는 데 가서 사업을 하는 게 좋지, 이게 작은 데 가서 하기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승대장 찾으라는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승대장이 자기 1등 할 수 있는 데는 되겠지만, 아무튼 그게 자신이 없으면 승대 가야 되는데, 사실 제가 2년 전부터 사실 블록체인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많이 가져서 스타트를 했고요. 그러면서 크립토커런시들이 본격적으로 뜨면서 크립토커런시를 이제 암호화폐를 보면서 느꼈던 건데, 이거는 향후에 화폐가 법정화폐가 없어지진 않겠죠. 근데 법정화폐가 없어지진 않겠는데 이게 계속 투기라고 얘기할 때 많아서 거의 전장 상태에서도 투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상태로 쭉 가는 걸 보면서 향후에는 이게 안정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안정이 된 이후에는 뭔가 이게 쓰임새는 있겠다라고 판단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암호화폐 쓰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게 기존에 있는 뭐 여기는 카페는 아니지만 카페 가서 하려면 뭐 QR코드 받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받는데 말은 뭐 10분마다 트랜잭션이 한 블록이 생성된다고 하는데 막 밀려가지고 이틀씩 걸리고 막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전 단계에서는 기존에 내가 잘 알고 있는 이 신용카드 네트워크를 이용해가지고 해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사실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돈이 ICO라는 제도가 막 있는 거예요. 이야 이거 참 말도 안 되는 제도가 있구나. 그래서 공부를 좀 해보니까 그건 뭐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하지 말라 해서 한국에서 안 하고 해외에다 법인 만들어가지고 진행을 해가지고 했는데 아무튼 뭐 그래서 여기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한 400억 거기서 그냥 모여가지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뭐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리플 여러 가지 그런 암호화폐들을 자기가 선택해서 그럼 바로 저희는 액정에 신용카드 거기에 보면 액정이 있어가지고 원화로 얼마인지 달러로 얼마인지 자기가 다 표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기가 가서 그거를 계산을 하면
그 소비자나 점주 입장에서는 이게 전부 다 그냥 그 신용카드 네트워크인데 저희가 그 숙단에서는 그 암호화폐 거래소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저희가 미리 가지고 있다가 얘가 지금 10,000원 쓰려고 해. 그럼 저희가 10,000원 이상이 있네. 그럼 오케이를 때려주면 바로 저희가 돈을 싸줘가지고 이렇게 결제가 바로 진행되고 뒷단에서 익스체인지하고 이거 환전을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정산하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는데 아무튼 그걸로 굉장히 전 세계 반응이 뜨겁고 그 전주 일요일이죠. 아니요, 며칠 전이네요. 이제 3일 전인가요? 네. 그 일요일 날은 저희가 이제 그 비트코인닷컴에 노조거랑 사실은 제가 그 친구가 한국에 와가지고 그 저희가 단독 MOU 이제 또 같이 비트코인닷컴하고 저희하고 공동으로 사업하는 그 MOU까지 맺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카드들이 이제 또 선보이게 되면 아마도 뭐 제 꿈은 그겁니다.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일 건데요. 그 뭔가 하기 전에는 굉장히 기쁨에 차가는 잠을 못 자고 또 사업하는데 또 괴로운 잠을 못 자게 되고 있어서 그런데 지금은 또 이제 행복해라고 막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야, 이렇게 되면 암호화폐를 누군가는 갔을 것이고 물론 암호화폐를 쓰기 위해서는 우리 그 제가 이제 미국의 판단은 이제 퓨즈 카드였는데 크립토의 X를 따가 크립토커런시 X를 따가 지금은 그 암호화폐 중에 퓨즈 X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그 퓨즈 X 검색하면 아마 그런 기사들이 뜰 텐데 야, 이 비트코인 닷컴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가 비트코인 지저스래요. 근데 아무튼 잘생긴 했대. 아무튼 그 친구가 이제 사업을 해가지고 되게 행복해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 아무튼 그 좋은 그 뜨고 있는 산업 분야로 가는 건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요. 항상 힘들 때 그 내가 있는 분야만 계속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좀 뒤를 돌아보면서 조금 더 지금 크고 있는 분야는 어떤 분야인지 계속 보시면 거기 분명히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재훈 대표 같은 경우에 이제 뜨는 분야에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거는 기술이 기반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점을 돈도 네. 저 공부에 이게 72만 8천 원 모았는데요. 네, IC에서 400억 버셨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다그 대표님 돈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굉장하세요. 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위기가 정말 기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퓨즈라는 브랜드 작년에 제가 그 인디고고에서 이제 200억을 넘게 모으니까 한국에서는 1등이라더라고요. 그 스타트업 중에서. 근데 그게 같은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굉장히 국내 큰 대기업하고 사실은 그쪽 브랜드도 사실은 제품이 다 나왔어요. 근데 나오기 전에 막판에 틀더라고요. 제가 열받아가지고 야, 이걸 정말 안 해? 그럼 미국 가서 살 거야 해서 제가 직접 했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게 오히려 그랬다고 저는 그쪽 브랜드에 종속이 돼가지고 아마 제가 사업을 이렇게 막 확장하는 데 굉장히 어려웠을 거고요. 그때 사실 또 핫딱지가 나가지고 2주 동안 제가 이제 잠을 못했었어요. 아무튼 위기는 꼭 기회가 왔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배대표님을 뭐 수차례 뵈면서 느꼈던 점은 제가 처음 뵀던 기억이 4년 전쯤이거든요. 어떤 스타트업 네트워킹 행사였어요. 근데 이렇게 키 크시고 이제 좀 사실은 좀 아재 같은 분이 그러니까 심심하면서 인사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뭐 그때 열심히 하던 시절이어서 지금도 열심히 하긴 하지만 오늘 저랑 했던 게 기억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연결 다시 됐던 겁니다. 한 3년, 4년 사이에. 근데 지금도 이 연세에 영어 다시 공부하시고 왜냐면 이제 해외 사업을 하려면은 실제로 저도 해외 취재를 다녀보니까 뭐 구글 번역기 이런 게 필요하지 않고 사실은 진짜 소통을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대표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직접 얘기하는 게 자기의 어떤 사업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을 거래처라고 해야 하나? 뭐 그쪽이랑 이제 얘기하는데 어필할 수 있다 그래서 뭐 배우고 있다 하시는 모습 보면서 굉장히 감명 깊었습니다. 저희 뒤에 계시는 저희 회사 부장 이런 분들도 좀 선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플래닛의 황승 대표께 또 질문을 하나 드릴 텐데요. 사실 우리나라 온라인 플랫폼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서 제대로 성공한 케이스가 아주 드물어요. 뭐 최근에 떴던 거는 뭐 아자르라는 게 뭐 있긴 하지만 뭐 카카오도 뭐 일본에서 잘 안 됐고 뭐 라인 정도가 거의 유일하게 뭐 스노우 라인 이런 계열이죠. 근데 그거랑 별개로 자플래닛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국내에 한정된 그런 플랫폼이 초기에 해외로 많이 진출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왜 굳이 이렇게 해외로 진출하셨는지. 예. 제가 사실 그 전에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였냐면은 박근무 대표가 아까 버스에 대해서 막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저랑 딱 그 얘기를 언제 했었냐면 2014년도에 막걸리 먹으면서 얘기했었거든요. 그 버스 무인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차량도 무인 시대가 올 것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또 하나 얘기해 준 게 있어요. 그 당시에 이더리움을 사라 이거였는데 그 당시에 이더리움 샀으면 진짜 완전 지금 거의 제 생각에서 우리나라 최고가 거였었을 텐데 그 두 가지 제 생각에서 가장 큰 실패가 두 가지 중에서 이더리움을 선택하지 않고 이걸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 당시에는 블록체인에 대한 전혀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 이 사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약간 이러고 넘어갔는데 저도 사실은 그 당시에 가장 큰 실패가 이 친구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거구나. 저는 되게 쉬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이제 그렇고요. 자프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사이트 런칭하자마자 인도네시아하고 동남아 쪽을 쭉 런칭했어요. 근데 그 당시 런칭을 했었던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사실 이거 되게 좀 중요한 얘기가 한데 인터넷에서 그 플랫폼 중에서 가장 오래된 플랫폼이 뭔지 아세요? 커머스 플랫폼하고 맨 처음에는 커뮤니티 플랫폼이었어요. 커뮤니티 플랫폼에서 맨 처음에 어떻게 됐냐면 중고거래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커뮤니티 플랫폼에서 게시판에 나 이거 좀 우리 라이브에 있는데 이거 좀 사세요라고 해서 중고거래 플랫폼이 있었고 그 다음 거래가 사실 구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M&A의 시장을 쫙 보면 M&A 시장에서 가장 큰 M&A가 보이냐면 슈마켓이었어요. 그 다음에 큰 M&A가 자코리였어요. 그 다음에 커머스를 빼고 그 H 플랫폼 그 다음에 커머스 플랫폼 빼고 나머지 중에서 이제 M&A 또는 뭐 IPO가 된 회사들을 쭉 보면 우리나라 이 조그만 시장에서 그 자코리아 사람이 또 둘 다 IPO가 M&A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독식하지 않고도 우리나라 시장을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시장을 저는 HR 플랫폼이라고 봐서 작년에 시작하게 됐는데 사실 되게 비즈니스적으로 보냈거든요. 작년에 시작할 때. 그래서 그 HR 사이트가 지금 1997년도부터 변화가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으면 97년부터 쭉 나오는 이 시장을 좀 혁신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작년에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긴 것이 무엇이냐라고 고민했었는데 결국에는 정보였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를 주면 사람들이 했는데 정보 자체가 좀 다른 홍보성의 정보들이 아닌 좀 더 그런 로우한 데이터들을 주면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저는 접근했는데 사실은 그런 정보들이 저는 어떤 나라든 다 필요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회사를 들어갈 거고 거기 일할 거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이 정보를 원할 것이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진출해야 되는데 맨 처음에는 일본 쪽 보고 대만 쪽 갔는데 너무 그 광고비가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인당 들어오는데 초기 세팅 비용이 너무 비싸서 인도네시아 쪽으로 먼저 가자. 그래서 인도네시아 쪽 먼저 진출하고서 이제 말레이시아, 뭐 태국, 뭐 대만에서 6개국에 맨 처음에 진출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일단은 거기 산출이 되게 많았는데 그러니까 한두 개의 산출이 아니에요. 그 중에서 이제 정책적인 산출을 보면 일단 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일반적으로 거기 사무소를 차리고 법인 전환시키는데 내부에 그 조인트 벤처를 무조건 해야 되고 조인트 벤처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 믿을 만한 사람들을 써야 되고 믿을 만한 사람들이 조인트 벤처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알고 보니까 나중에 그렇게 해서 대부분 다 외국계 법인들 다 그쪽에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 내부에서 그런 신뢰할 만한 사람들 찾기가 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그 환경적인 것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었냐면 그 당시에 그 전체적인 그 투자의 기조가 해외 진출이 굉장히 투자의 기조였어요. 투자들도 우리나라에서 플랫폼이 무조건 해외에 나가야 된다. 한때 그런 영향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트위터가 한번 쫙 상장해서 실패하면서 야 지금은 트래픽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매출을 봐야 된다. 어느 순간 이렇게 바뀐 기조가 있었을 거예요.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때 저희는 사실 플랫폼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저희는 나중에 돈을 벌겠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그 당시에 그런 흐름을 잘 타서 성장한 형태였고 페이스북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나중에 그 기조가 트위터도 페이스북 비슷한 트위터가 쭉 꺾이면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기조로 바뀌면서 모든 것들이 투자자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시점이었어요. 근데 플랫폼 같은 경우는 사실 투자자가 뒤에서 엄청나게 패킹을 잘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광고 비용을 충당할 수 있고 그 트래픽을 계속 충당할 수 있고 계속 밀어넣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트래픽이 올라가면 트래픽 위에다 광고를 얻는 형태로 대부분 다 이제 성장을 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친 거죠. 사실 투자.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아 그럼 해외 쪽에서 빠르게 철수를 하자. 인도네시아는 잘 지금도 뭐 밀착이 되고 있으니까 인도네시아는 놔두고 나머지 대만하고 뭐 태국, 뭐 말레이시아, 그다음 그 당시에 브라질도 저희 준비하고 있어서 지금 곳에 있던 것들을 다 빼자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엄청나게 타격이 컸어요 개인적으로. 저도 아쉽더라고요. 잘 됐으면 네, 너무 아쉬웠어요. 지금 너무 아쉽죠. 그래서 그걸 네. 한국에서 잘 되면 빨리 또 다시 진출할 건데 한국에서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진출할 건데 저는 사실은 한국에서 플랫폼들이 왜 해외 쪽으로 뭐 이렇게 안 가냐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긴 하시는데 저는 그런 것들은 다 통한다고 생각해요. 그냥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니즈가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저희 그게 됐거든요. 그룹 할 때 뭐 이런 얘기 했었어요. 제가 잘난도라는 거 혹시 아세요? 그게 그 인도네시아의 가장 커머스 사이트예요. 지금 그게 이제 알리바바에 일주에 팔렸는데 그 커머스 사이트를 저희 크루들이 같이 옛날 로켓인터넷이라는 회사에 있었을 때 세팅을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인도네시아에 커머스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장님 로켓인터넷이라는 그 엑셀러레이터 있는 거기 회장님이 저한테 저희 거기 커머스도 없고 별세도 없는데 왜 거기 가서 이걸 만들어 주겠냐고. 거기 사람들 옷 입어? 옷 입어요. 옷 입으면 옷 팔아야지. 이러면서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식으로 되게 의식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모든 나라에 다 공통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어떤 나라에 가도 저는 성공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문화적인 부분들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메신저 같은 경우는 문화적인 부분들이 좀 있는 형태의 사람들의 대화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좀 애매하긴 한데 제품적으로 봤을 때는 공통적인 제품들은 저는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뭐 스타트업들이 해외 진출할 때 근처에 있는 나라 많이 가거든요. 근데 장 플래닝 같은 경우는 정말 과감하게 멀리 이제 쭉 나갔던 게 인상적이었고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